캐나다 배당 ETF 2025년 투자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수익률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 숫자를 무조건 좋게 봐야 할까요? 캐나다에선 배당주를 사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캐나다 주식회사들을 순서대로 보면 사실상 배당이 아닌 기업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주식에 투자하면 포트폴리오가 강제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배당 ETF 투자 결과를 한번 뜯어보고 배당 투자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편하신 대로 옮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배당 ETF 3가지를 2025년 1년 동안 보유한 경우의 결과인데, VDY는 23.3% 상승, 분배금은 4.4%, 2025년 총 수익률은 27.7%, XEI는 16.8% 상승, 분배금은 5.2%, 총 수익률은 22%, XDIB는 19% 상승, 분배금은 4.6%, 총 수익률은 23.6%입니다. 근데 세 개 차이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셋은 모두 캐나다 ETF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두 배당 ETF인데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셋이 배당 ETF 탑3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ETF들이고, 고배당 ETF를 비교해보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영상에 계속 언급드리지만 이 셋을 가져온 건 단순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VDY는 뱅가드답게 정석적인 배당 ETF이고, 현재 배당을 충분히 주는가에 중점을 맞춘 ETF입니다. 두 번째로 XEI는 조금 더 배당금, 즉 현금 흐름에 집중한 배당 ETF입니다. 총 수익보다는 월 현금 흐름에 집중했네요. XDIB는 주식 개수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인 배당 ETF입니다.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과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셋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우선 공통점을 말해보자면 캐나다 기업과 자산만을 보유한 ETF이고, 패시브 ETF로 정해진 지수에 따라서 자동 리밸런싱 됩니다. 또한 모두 월배당으로 매월 분배금이 나오고요. 운용자산이 모두 수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3천에서 5천억 정도로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니 거래적인 면이나 지속 가능성, 자금 유입 안정성 등에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캐나다 주식 배당 ETF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배당 투자가 적절한지를 경제인구일 때와 노후일 때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 30, 40대에겐 특히 캐나다 배당 투자의 문제는 미국 시장 투자에서의 기회비용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배당 투자라는 로직 자체가 성장률이 높다는 뜻은 아닌데요. 장기 투자가 가능한 나이대에서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더불어 캐나다 주식은 캐나다 달러 기반의 자산 보유와 현금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노후 배당 투자가 적절할까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해보면, 배당 투자가 안정적이어서 노후에 어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구성하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인데요. 특히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세금 최저가 수단으로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했듯이 캐나다 산업 자체가 오래되었지만 탄탄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캐나다 투자를 하면 자동으로 배당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구조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보다는 내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ETF를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죠. 운용사는 VDY는 뱅가드, 나머지는 블랙락의 iShares 상품이고요. 출시는 패시브 ETF가 많이 나오던 2010년대 초반이네요. 반면 XDIB는 2017년으로 조금 늦게 나온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보유 종목부터 뭔가 좀 다른 게 보이는데요. XEI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들어간 반면 XDIB는 21개밖에 안 되네요.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안정감이 늘어나지만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조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5년 평균 수익률이 조금 더 낮은 편이네요. 그리고 여기 5년 평균 수익률은 코로나 이후로 사실 너무 좋았던 시장 상황이었으니 이렇게 높은 거지, 사실 조금 비현실적인 수익률 같아 보입니다. 10년 이상으로 보게 되면 대략 연수익률이 9%에서 12% 사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평균도 사실 넣고 싶었는데 XDIB가 하필 아직 9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뺐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가 배당률, 즉 분배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배당 ETF들인 만큼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전에 GIC 예금을 4%, 5% 주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의 상승도 가져가고 싶은 거니까 우선 배당률에만 집중해보면 XEI가 현재 가장 높은 시가 배당률을 주네요.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당장 월 현금 흐름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MER, 운용수수료인데 매년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크게 고려할 부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XDIV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MER이 0.11%입니다. 다른 두 ETF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죠. 가장 많이들 장기 투자하시는 미국 ETF인 VOO 전체 수수료가 0.03%이고 SPYM이 0.02%니까
0.11%가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난 차이겠죠?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여기 수수료, MER은 연간이라는 거죠. 매년 수수료만큼 전체 투자금이 깎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숫자가 중요해지죠? 그러면 대체 여기 ETF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VDY, XDIV는 금융 비율이 50%가 넘죠. 정말 캐나다스럽습니다. XEI는 조금 더 고르게 분포된 느낌이네요. 안 그래도 배당하면 금융과 에너지 섹터가 딱 떠오르는데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 정도를 이 두 가지 섹터가 전부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VDY, XDIV가 XEI에 비해서 약간 더 최근 수익률들이 좋았었죠. 그건 아마도 여기 금융 섹터 비율의 차이가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은행이 엄청 좋았으니까요.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상위 보유 주식 5개와 그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금융이고 초록색은 에너지입니다. 금융은 RBC, TD, BMO, 스코샤뱅크, 메뉴라이프, 선라이프 등이 보이고 에너지는 엠브리지, TC에너지, 썬코 등이 보이네요. 캐나다를 잘 아시는 분들께선 이미 다 알고 계신 회사겠죠. VDY를 보시면 상위 5개 주식 중에 4개가 금융으로 전체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ETF 내부 보유 비중을 회사들의 시가총액에 비례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ETF 방식을 썼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5개 회사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 회사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가총액 비례 방식을 사용하면 지수가 크게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XEI는 각 주식을 대략 5%씩 보유하고 있고 상위 5개가 25% 정도 됩니다. 비슷한 비율로 많이 나눠놨고 배당 현금 흐름에 집중한 모습이죠. 다음으로 XDIV는 상품 이름에 퀄리티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얘네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금융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상위에 보험사들이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DIV는 전체 보유 종목 숫자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산 성장을 중시한다면 VDY나 XDIV, 월 현금 흐름을 중시한다면 XEI, 비용을 중시한다면 XDIV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상품은 고정적인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 결국 각자의 현재 나이, 자산 구조, 세금 형태, 그리고 본인의 예상 생애소득 등에 따라서 전략이 모두 다 달라져야만 하는 구조니까 사실 어떤 게 더 낫다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겠죠. 이제 여기까지 와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배당 투자 하나요? 솔직히 저도 별로 잘 안 합니다. 일단 캐나다 배당 투자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려면 DTC, 배당 텍스 크레딧을 받아야 의미가 큰데요. 그러려면 소득이 낮아야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DTC로 인한 세율이 낮은데 소득이 10만이 넘어가면 슬슬 세율이 비슷해지면서 큰 이점이 없어지고 특히 소득이 18만 정도를 넘어가면 오히려 세율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가 유리하려면 논리적으로는 TFSA, RRSP 리밋을 모두 채웠지만 동시에 현재 소득은 굉장히 낮아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성립이 잘 안 되는데요. 그나마 이 구조가 가능한 건 은퇴 이후인 것 같습니다. 왜냐? 모은 돈은 많지만 소득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25세에서 50세 사이라면 포트폴리오 일부로는 의미가 있지만 세금 측면의 장점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50세 이후부터 은퇴 전 구간에서는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는 도구에 가깝고 하지만 만약 은퇴 이후라면 본인의 소득 구조와 세금 형태를 정리해서 유리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수단으로 만들면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지만 이렇게 계좌나 아니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를 중점으로 오늘은 배당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